재민아, 재민아, 재민아. 요양원 현관 앞 초겨울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오후였습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급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차 뒤에서 한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차를 향해 손을 뻗고 있더군요. 60대 초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노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노인이 필사적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차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황급히 달려와 그것을 주워들었는데 손에 쥐어진 건 낡은 금속 열쇠 하나와 구겨진 메모지였죠. 메모지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512 절대 한재민에게 주지 마. 그 옆에는 까만 USB가 함께 있었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번호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열어야 할 문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후회가 뒤섞여 있더군요. 도대체 왜 아들에게 절대 주지 말라고 했을까요? 보관함을 열면 누가 끝장나는 걸까요? 그리고 이 회장을 요양원에 버리고 간 진짜 이유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요양원, 그곳의 현관 앞에서 벌어진 일은 그날 오후 내내 직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성그룹 창업주 한동철 회장이 아들의 차에서 휠체어에 앉은 채 내린 지 불과 30분 만에 그 아들은 아버지를 남겨둔 채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뒤에서 애타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차는 그대로 빠져나갔고 배기가스만이 차갑게 그 자리에 남았죠. 요양보호사 윤서연은 현관 옆 화단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9살의 서연은 이 요양원에서 일한 지 겨우 한 달 정도 되었어요. 그녀가 황급히 달려갔을 때 회장은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져 나왔고 서연은 반사적으로 그것들을 주워들었죠. 손에 쥐어진 건 세 가지였습니다. 오래되어 녹이 쓴 금속 열쇠 하나, 구겨진 메모지 한 장, 그리고 까만색 USB 메모리. 메모지를 펼쳐본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거기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512 절대 한재민에게 주지 마. 한재민. 그건 방금 차를 타고 떠난 회장의 아들 이름이었죠. 서연이 황급히 회장을 보자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걸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회장을 부축해 일으키려는 순간 회장의 시선이 문득 서연의 손목으로 향했죠. 옷깃 사이로 살짝 보이는 손목 안쪽, 거기에는 작은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뭔가 본 적 있는 것 같은 묘한 기시감이 스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돌렸죠. 그 순간 요양원 원장이 직원 둘을 데리고 뛰어나왔습니다. 원장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더니 서연에게 손짓했죠. 서연이 회장을 부축해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회장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 번호 반드시 열어야 하는데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주운 물건들을 재빨리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이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회장의 방으로 저녁약을 가지고 갔을 때 회장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표정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죠. 회장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시오? 서연은 놀라서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손목에 흉터 흔치 않은 모양이더군요. 서연은 대답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서연이 물러나려 할 때 회장의 작은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혹시 살아있는 건가? 그날 밤 서연은 당직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머니 속 USB와 메모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보관한 번호 512, 절대 한재민에게 주지 말라는 경고, 그리고 회장이 자신의 흉터를 보고 보인 그 묘한 반응.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새벽 2시쯤 서연은 복도를 순찰하다 회장의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죠. 회장이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게 뭐였을까? 왜 은행 보관함을? 다음 날 아침 요양원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재민의 비서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곧장 원장실로 들어갔죠. 서연은 복도에서 그 모습을 보았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30분 뒤 원장실에서 나온 비서는 복도에서 서연과 마주쳤어요. 그는 선글라스를 벗지도 않은 채 차갑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회장님과 사적으로 친해지지 마세요. 그리고는 곧장 나가버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원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윤 선생, 오늘부터 한동철 회장님 케어 담당에서 빠져주세요. 서연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제 회장이 자신의 손목을 본 것,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던 것, 모든 게 CCTV에 찍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본 누군가가 즉시 조치를 취한 거였죠. 서연은 그날부터 회장을 직접 케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다른 층의 환자들을 돌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회장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 멀리서라도 그를 확인했어요. 회장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서연은 복도에서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는데 서연을 발견하자 눈빛이 살아났어요. 하지만 곧바로 새 보호사가 다가와 회장을 다른 쪽으로 밀고 갔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뒤를 돌아보며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도와줘.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동철 회장이 요양원에 처음 도착한 날은 11월 초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 무렵이었습니다. 고급 세단에서 내린 회장의 모습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노인이었어요. 걸음걸이도 똑바로 걷고 말도 또렷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한재민은 요양원 원장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며 침착하게 설명했죠. 서류에는 대학병원 신경과 교수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 판단력 저하, 재산관리 능력 상실 가능성 등의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회장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부드럽게 웃으며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효자의 것이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원장은 서류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병원에 간 적도 없고 치매 검사를 받은 적도 없었어요.
재민은 그렇게 말하고는 곧바로 나가버렸습니다. 회장이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직원 2명이 부드럽게 팔을 잡았어요. 그날 밤 회장은 처음으로 자신이 갇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방문은 잠기지 않았지만 복도마다 직원들이 순찰을 돌았어요. 현관 쪽으로 가면 보안 요원이 정중하게 막아섰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재민이 왜 이러는지 알 것 같았어요. 지난달 이사회에서 자신이 반대했던 그 인수합병권 때문이었습니다. 재민은 외국계 사모펀드와 손잡고 계열사 하나를 매각하려 했었어요. 그 계열사에는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단호하게 반대했죠. 그 이후로 재민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회장은 요양원 공용 전화기를 찾아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연결해달라고 했지만 교환원은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시가 내려와서 회장님의 전화는 재민 부회장님께 먼저 보고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회장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이미 모든 통로를 막아놓은 거였어요. 회사 사람들도 오랜 동료들도 심지어 개인 변호사조차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빈틈없이 고립시켜 놓은 겁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요양원 정원을 산책하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3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집까지 팔아가며 직원들 월급을 챙겼던 그때, 재민은 그때 겨우 갓난아기였습니다.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이제 자신을 요양원에 가둬놓다니. 회사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그 회사가 아들의 탐욕으로 조각나고 있었어요. 회장의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금속 열쇠와 메모지, 그리고 USB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남긴 거였습니다. 아내는 병원 침대에 누워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손에 그것들을 쥐어줬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습니다. 당신 이걸 꼭 열어봐야 해요. 진실이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회장은 그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그냥 옷장 깊숙이 넣어뒀었죠. 하지만 요양원에 끌려오기 전날 밤 회장은 문득 그 물건들이 생각나 꺼내 주머니에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도착한 첫날 그 요양보호사 윤서연을 봤을 때, 서연의 손목에 있던 초승달 모양 흉터를 봤을 때 회장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러나 확신할 수 없는 기시감. 혹시 아내가 남긴 USB에 그 답이 있는 걸까? 하지만 지금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관함을 열어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나갈 수도 없었죠. 사흘째 되던 날 밤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밖 거리에는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자신도 저렇게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새장 속 새가 되어버렸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나흘째 되던 날 회장은 식사 시간에 일부러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에 당직 간호사가 방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간호사가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다른 층 담당이었지만 야간 당직은 전체 층을 순환하며 돌았던 겁니다. 회장은 서연이 들어오자 빠르게 손짓했습니다. 서연이 다가오자 회장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 물건들 아직 가지고 있어?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절대 아무한테도 주지 마시오. 특히 재민에게는 서연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 뭐가? 회장은 서연의 얼굴을 진지하게 바라봤습니다. 아직 나도 모르오. 하지만 내 아내가 죽기 전에 남긴 거요. 분명 중요한 게 있을 거요.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겠소? 은행에 가야 하오. 그 번호의 보관함을 열어야 합니다. 서연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회장의 목소리가 절박해졌어요.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당신만이 유일하게 내가 믿을 수 있겠소. 서연은 한참을 고민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아야 해요. 회장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밤 내가 신호를 보내겠소.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팔을 붙잡았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낮에 봤던 그 비서였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은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경고했을 텐데요. 서연은 팔을 빼려 했지만 비서의 소나기는 강했습니다. 회장님은 치매 환자예요. 망상이 심하죠. 이상한 이야기 들으셨으면 그냥 흘려 들으세요. 서연이 대답하려는 순간 비서는 손을 놓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떨고 있었어요. 서연은 당직실로 돌아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작고 까만 그것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 안에 대체 무슨 비밀이 들어있는 걸까? 하지만 함부로 열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바이러스나 추적 프로그램이 깔려 있을지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요양원에는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한재민 본인이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재민은 원장과 함께 회장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30분쯤 지나 재민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복도에서 원장과 이야기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점점 나빠지시는 것 같네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 영상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가려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더니 비서를 불러 뭔가 귓속말을 했어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오후 서연은 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원장은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윤 선생, 어제 야간 당직 때 한동철 회장님 방에 30분이나 계셨다던데요?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회장님이 식사를 거의 안 하셔서. 원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앞으로 한동철 회장님과는 어떤 개인적인 접촉도 하지 마세요. 업무상 필요한 것도 다른 직원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할 말을 잃고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들은 회장을 완전히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까지 멀리하게 만들려는 거였죠. 그날 밤 서연은 당직이 아니었지만 일부러 요양원에 남았습니다. 다른 당직 직원이 순찰을 나간 사이 서연은 조용히 회장의 방 근처로 갔어요. 하지만 방 앞에는 보안 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일이었어요. 서연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그 층을 빠져나왔습니다. 계단에 앉아 한숨을 쉬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죠. 전화기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연 씨? 저는 박성우 변호사입니다. 한동철 회장님의 오랜 친구이자 고문 변호사죠. 서연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박성우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예전에 주신 비상 연락망에 있더군요. 요양원 직원 명단이요. 지금 회장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지금 회장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감시가 너무 심해서. 박성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한재민 씨가 완전히 고립시키려 하는군요. 혹시 USB 하나 받으신 거 있습니까?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박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요양원 직원 중 누군가에게 맡길 거라고. 그게 당신이군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박성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로 말하기엔 위험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요양원 뒤편 공원에서 만나시죠. 당신이 알아야 할 게 많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이 모든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서연은 요양원 뒤편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그가 박성우 변호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박성우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동철 회장님을 안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치매 같은 거 없어요. 제가 한 달 전에도 만났는데 정신이 또렷하시더군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진단서는? 박성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작입니다. 한재민 씨가 돈으로 의사를 매수한 거죠. 회장님을 요양원에 가두고 회사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는 겁니다.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성호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최근 한 달간 한성그룹 주식 거래 내역입니다. 한재민 씨가 자신의 지분을 조금씩 외국계 펀드에 넘기고 있어요. 회장님 몰래요. 서연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이 가득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뭔가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USB는 왜 필요한 겁니까? 박성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제가 회장님한테 정확히 듣지 못했어요. 다만 회장님께서 그러시더군요. 그 USB에는 한재민이 절대 알아선 안 될 비밀이 담겨 있다고.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지면 한재민은 끝장난다고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회장님께 딸이 있었나요? 박성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네. 30년 전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사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 부부가 너무 슬퍼하셔서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죠. 그 이후에 한재민이 태어났고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딸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박성우가 대답했습니다. 1997년 5월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박성우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정확히 같은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어요. 박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당신이?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갓난아기 때 병원 앞에 버려졌다고 들었습니다. 1997년 5월 13일에요. 박성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사산된 다음 날이군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박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때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이 바꿔치기 그럴 리가.
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일이 정확히 일치하고 저는 그 다음날 병원 앞에서 발견됐어요. 우연치곤 너무 많이 겹칩니다. 박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SB를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회장님 부인이 그 안에 뭔가 증거를 남겨놨을 거예요. 서연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박성우는 그것을 보고 숨을 들이켰어요. 그걸 가지고 계셨군요. 조심하세요. 한재민 쪽에서 이걸 찾고 있을 겁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박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회장님을 만나야 합니다. 보관함을 열려면 회장님이 직접 가셔야 해요.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밖으로 나가시게 하는 게 불가능한데 박성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병원 이송이요. 서연이 되물었습니다. 병원 이송? 박성우가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아프신 척하면 응급실로 가야 하잖아요. 그때를 노리는 겁니다.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박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위험하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재민이 이미 모든 걸 막아놨어요. 서연은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죠. 박성우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급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리고 이건 그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현금 200만 원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세요. 서연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박성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제 은인입니다. 제가 어려울 때 손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박성우가 떠난 후 서연은 벤치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정말 회장의 딸일까?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USB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오후에 요양원으로 돌아온 서연은 회장의 방 근처를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복도 끝에 보안요원이 여전히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점심시간이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연은 재빨리 회장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이 문을 열었어요. 서연을 보자 그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만났어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뭐라던가?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병원 이송하는 척하고 빠져나가자고 하셨어요.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겠군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내일 밤에 시도하는 게 어떨까요? 회장이 동의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회장의 방에서 나와 복도 반대편으로 걸어갔어요. 보안요원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당직실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밤 9시 회장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 당직 간호사가 응급실로 연락할 거예요. 그럼 구급차가 올 텐데 그 사이에 서연이 회장과 함께 빠져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보안요원이 따라올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재민에게도 즉시 연락이 갈 거고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구급차를 타는 척하다가 다른 차로 갈아타야 했어요. 서연은 박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밤 9시에 실행하려고 해요. 박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요양원 근처에서 차를 대기시키고 있겠습니다. 서연이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저 해고될 거예요. 박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당신 일자리보다 회장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정말 회장님 딸이라면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저를 해치려 할까요? 박성우가 대답했습니다. 한재민은 회장님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상속인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 모르는 척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전화를 끄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혼자 별을 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항상 생각했었죠. 내 부모님은 누구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만약 정말로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라면 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였던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부모에게서 떼어놓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게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다음 날 서연은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지 않고 요양원에 남았습니다. 오늘 밤 당직은 아니었지만 갑자기 아프다는 동료를 대신해 당직을 서기로 했어요. 원장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저녁 8시 서연은 당직실에서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1시간 뒤면 계획이 시작될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박성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준비 완료. 요양원 후문 쪽에 대기 중. 서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8시 50분 서연은 회장의 방 근처로 갔습니다. 복도에는 보안 요원이 여전히 서 있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정기 회진이에요. 보안 요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연을 바라봤지만 그녀가 기록부를 들고 있자 비켜섰습니다. 서연은 회장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너무나 연기가 자연스러워서 서연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서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보안 요원이 급히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회장은 바닥에 누워 가슴을 움켜쥔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증상 같아요. 빨리 119 불러야 해요. 보안 요원은 당황해서 무전기를 꺼냈어요. 당직 간호사가 달려왔고 곧이어 원장도 나타났습니다. 원장은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급히 지시했어요.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서연은 회장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의 눈이 살짝 떠졌고 그 눈빛은 또렷했어요. 연기였던 겁니다. 10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왔고 회장을 옮겼어요. 서연은 자연스럽게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예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담당 보호사입니다. 보안요원도 함께 타려 했지만 구급대원이 막았어요. 공간이 부족합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고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휴대폰으로 박성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출발. 10분 뒤 구급차가 도로에 들어서자 회장은 슬쩍 눈을 떴습니다. 구급대원은 심전도를 확인하느라 집중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회장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이 가까워지자 서연은 구급대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족한테 연락 좀 해야 하는데 휴대폰이 안 터지네요. 구급대원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병원 도착하면. 그때 회장이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구급대원이 놀라서 회장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순간 서연은 재빨리 구급차 뒷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서연은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구급차는 신호대기 중이었기에 천천히 서 있던 상태였어요. 곧이어 회장도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구급대원이 소리쳤지만 서연과 회장은 이미 인도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박성호의 차가 도로변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황급히 차에 올라탔고 차는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박성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공했군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둘러야 해요. 곧 한재민한테 연락할 겁니다. 박성호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죠?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은행. 보관함을 열어야 해요. 박성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이미 문 닫았을 텐데요. 회장은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20분, 은행은 진작에 문을 닫았을 거예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점장한테 직접 연락해 보겠소. 회장은 박성호에게서 휴대폰을 빌려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신호음이 울리다 연결되었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김 지점장, 나요 한동철. 급한 일이 생겼소. 지금 당장 보관함을 열어야 하오. 한참 대화가 오갔고 결국 회장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소. 30분 뒤에 그곳에서 만나겠소. 전화를 끊은 회장은 박성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명동 지점으로 가십시오. 차는 명동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곧 모든 비밀이 밝혀질 거예요. 명동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불이 꺼진 은행 건물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가 김 지점장이었습니다. 지점장은 은행 문을 열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조명을 켜자 텅 빈 은행 로비가 드러났어요. 지점장은 네 사람을 지하 금고로 안내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512번입니다. 지점장은 컴퓨터로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지점장이 확인한 뒤 금고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작은 금속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냈습니다. 상자에 열쇠를 넣고 천천히 돌렸어요. 딸칵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과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회장은 하나하나 꺼내며 확인했습니다. 유언장 원본, 회사 주식 증서, 그리고 노트 한 권. 노트 표지에는 아내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진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아내의 편지가 적혀 있었어요. 당신에게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요. 미안해요.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요. 우리 딸은 죽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우리 딸을 빼돌리고 다른 아이를 우리 아들이라고 바꿔치기 했어요. 증거는 이 노트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USB에는 그때 녹음한 대화가 들어 있어요. 우리 딸을 꼭 찾아주세요. 제발. 회장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병원 기록이 나왔어요. 출생 기록서, 의료진 명단, 그리고 수상한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회장 옆에서 노트를 함께 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97년 5월 12일 오후 3시 여아 출생, 체중 3.2kg, 건강상태 양호, 특이사항 좌측 손목 내측에 초승달 모양 태기. 서연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손목을 만졌습니다. 거기에는 정확히 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어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목을 가리켰어요. 서연은 옷깃을 걷어 손목을 보여줬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작은 흉터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회장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당시 병원 간호사 명단이 있었어요. 그중 한 이름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조미란 마이너스 한재훈의 처. 노트의 다음 페이지에는 아내의 메모가 더 있었어요. 알고 보니 조미라는 한재훈의 아내였어요. 한재훈은 당신 회사의 기획이사였죠. 그들에게는 불임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대요. 조미란이 분만실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우리 딸을 훔쳐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낳았다고 거짓말을 했죠. 대신 우리에게는 다른 산모가 낳은 사산아를 보여줬어요. 나는 너무 놀라고 슬퍼서 아이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게 우리 딸이 아니었는데.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조미란과 한재훈은 우리 딸을 키우다가 5년 뒤에 이혼했어요. 그때 딸은 고아원으로 보내졌대요. 나는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딸이 어느 고아원에 있는지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손목의 태기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아이를 찾아주세요. 회장은 노트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딸이 사실은 도둑 맞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딸이 바로 옆에 서 있었어요.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연 씨. 서연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부녀였어요. 박성우와 김지점장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참 후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아내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재훈 부부는 우리 딸을 훔친 뒤 자기들이 키우던 아이를 우리에게 돌려줬어요. 그 아이가 바로 한재민이에요. 재민이는 사실 한재훈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한재훈은 재민이를 우리에게 입양시키고 그 대신 우리 딸을 가져간 거죠. 모든 게 계획된 범죄였어요. DNA 검사 기록도 USB에 있어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민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던 겁니다. 박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입양 서류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내 아들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사기였다면 입양 무효 소송을 할 수 있을 거요. 박성우가 말했습니다. USB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김지점장이 상담실로 안내했고 컴퓨터에 USB를 꽂았어요. 파일이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자 음성 녹음이 재생되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997년 8월 20일 나 한동철의 아내 이소영은 이 녹음을 남깁니다. 오늘 조미란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 여자는 술에 취해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녹음 속에서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우린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당신네 딸이 너무 예뻐서 그냥 우리 딸로 키우고 싶었어요. 다음 파일에는 병원 기록 스캔본이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어요. 한동철과 한재민 사이의 DNA 일치율은 0%였습니다.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박성우가 물었습니다. 이걸 언제 검사하신 겁니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가 몰래 한 것 같소? 나는 전혀 몰랐어요. 다음 파일에는 입양 서류 사본이 있었습니다. 1997년 6월에 작성된 서류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장의 서명이 위조된 것 같았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 서명 내 필체가 아니오.
박성우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입양 서류 자체가 위조군요. 공증도 가짜고요.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재민이는? 박성우가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회장님 아들이 아닙니다. 서류가 위조됐으니까요.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이라고 믿고 키웠던 아이가 사실은 남의 자식이었고 그것도 사기로 들어온 아이였어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한재우는 어떻게 됐소? 박성우는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재우는 10년 전에 사망했다고 나오네요. 교통사고였답니다. 회장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조미란은? 박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조미란도 같은 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수할 대상도 이미 죽었군요. 박성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재민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회장님을 요양원에 가두고 회사를 빼앗으려 하고 있어요. 회장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민이가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30년 동안 아들로 키웠어요. 정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박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동정할 때가 아닙니다. 한재민은 회장님을 치매 환자로 몰아서 가뒀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위험해요. 그때 김 지점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한재민 씨가 지금 은행으로 오고 있대요. 경찰도 함께요. 회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지점장이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을 유괴했다고 신고했답니다. 박성우는 재빨리 USB와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당장 나가야 합니다. 네 사람은 급히 은행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김 지점장이 안내했어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앞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한 모양이었어요. 네 사람은 지점장의 차에 올라타 급히 출발했습니다. 박성우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죠?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멀리. 차는 밤거리를 질주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경찰차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서연이 외쳤습니다. 뒤에서 쫓아와요. 박성우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는 빠른 속도로 달렸고 다행히 경찰차를 따돌릴 수 있었어요. 1시간쯤 달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박성우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숨어 있다가 내일 대책을 세우시죠. 네 사람은 모텔방에 들어갔습니다. 간단한 방이었지만 지금으로선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회장은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오? 박성우는 노트북을 꺼내 USB 파일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하는 겁니다. 한재민의 정체, 회장님을 불법 감금한 것까지 한꺼번에 폭로하는 거죠. 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큰 타격을 받을 거요. 박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한재민은 이제 회장님이 살아있는 게 방해될 거예요.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박 변호사님 말이 맞아요.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해요. 회장은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렇게 하십시다. 박성우는 휴대폰으로 아는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기자는 흔쾌히 만나자고 했어요. 새벽 2시 기자는 모든 자료를 받아갔습니다. USB 파일, 노트 사본, DNA 검사 결과, 위조된 입양 서류까지. 기자는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대형 스캔들입니다. 내일 아침 조간 톱으로 나갈 겁니다. 기자가 떠난 후
네 사람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생각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외로웠던 시절, 부모가 누구인지 몰라 힘들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누군가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새벽 4시쯤 서연은 밖으로 나가 모텔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문득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이 다가왔어요. 회장은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잠이 안 오는구나.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회장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넌 혼자 자라야 했어. 엄마 아빠 없이.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찾았잖아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하늘이 밝아오는 걸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박성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기자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기사 나갔습니다. 지금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어요. 네 사람은 노트북으로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톱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성그룹 창업주 친자 아니야. 30년 전 아기 바꿔치기 사건. 기사는 모든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었습니다. 한재훈 부부의 범죄, 위조된 입양 서류, DNA 검사 결과, 그리고 한동철 회장이 요양원에 불법 감금된 사실까지.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어요. 1시간 뒤 한성그룹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급락했습니다. 10% 이상 떨어졌어요. 언론사들이 앞다퉈 속보를 냈고 방송사들은 특집 뉴스를 편성했습니다. 오전 9시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한재민의 집과 회사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었어요. 한재민은 급히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오전 10시 한동철 회장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이사진들이었어요. 회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겠소. 박성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한재민이 뭘 하든 소용없소. 증거가 다 나왔으니까. 네 사람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회장이 차에서 내리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회장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통해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한성그룹은 계속 운영될 것이며 직원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고 함께 본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이사회실에 도착했을 때 이사진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재민은 보이지 않았어요. 회장은 회장석에 앉았고 서연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밝힐 내용은 한성그룹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회장은 모든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30년 전의 아기 바꿔치기 사건, 위조된 입양 서류, DNA 검사 결과까지. 이사진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재민은 법적으로 제 아들이 아닙니다. 그가 보유한 회사 지분 역시 무효가 될 것입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의 진짜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회장은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제 친딸 윤서연입니다. 박성호는 서류 뭉치를 이사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거기에는
어제 긴급으로 받은 DNA 검사 결과가 들어 있었어요. 한 이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연 씨는 회사 경영 경험이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천천히 배워나갈 것입니다. 저도 아직 건강하니까 당분간은 제가 회사를 이끌겠습니다. 그때 이사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재민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살기등등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회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재민 씨, 여긴 이사회실이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이사도 아니요. 재민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30년 동안 이 집안 아들이었어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사기로 들어온 아들이었지. 입양 서류도 위조됐고 당신 부모는 내 딸을 훔쳐갔소. 재민이 화를 냈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다고 박성호는 USB를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DNA 검사 결과와 위조된 서류, 그리고 조미란의 음성 녹음이 재생되었어요. 재민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재민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작이라고 우기는 건 자유지만 검찰은 이미 수사를 시작했소. 그때 이사회실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한재민 씨 사문서 위조 및 감금 혐의로 동행 요청합니다. 재민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아무 죄도 없어요. 수사관들이 재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재민은 발버둥 치며 소리쳤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회장은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설사 몰랐다고 해도 당신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소. 나를 요양원에 가둔 것, 회사 자산을 빼돌리려 한 것, 그게 당신의 선택이었소. 재민은 끌려나갔습니다. 이사회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한성그룹은 계속됩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회사가 흔들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사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회장은 서연과 함께 회장실로 갔습니다. 넓은 사무실, 거대한 책상,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이 모든 게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게 내 거란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나씩 배워가면 돼. 그날 저녁 한재민은 구속되었습니다. 혐의가 명확했고 증거도 충분했어요. 사문서 위조, 감금, 횡령, 배임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며칠 후 한성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장과 서연이 나란히 앉았고 수백 명의 기자들이 그들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회장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30년 전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 이제야 밝혀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윤서연은 제 친딸이 맞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천천히 회사 경영을 배워갈 것이며 당분간은 제가 계속 경영을 맡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업무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이걸 다 읽어야 해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응. 하지만 급한 건 아니야. 천천히 하나씩. 서연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차근차근 읽어나갔어요. 아버지는 옆에 앉아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회사 근처 작은 식당이었어요. 두 사람은 소박한 식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먹으며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힘들었겠구나.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래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동안 꿈꿨던 말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회장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박성우였어요. 회장님, 한재민이 구속 이후 첫 조사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진술을 했어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진술? 박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계획했다고 합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와? 박성우가 말했습니다. 그건 밝히지 않았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거래하겠다고 하더군요.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적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전화를 끄는 회장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재민 뒤에 누군가 더 있다는 건 큰 문제였어요. 회사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재민과 함께 움직인 사람이 누구일까? 새벽 2시쯤 회장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이상하게 생각하며 받았는데 들려온 목소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장님, 저 부회장 김영수입니다. 부회장 김영수, 그는 회장과 40년을 함께한 동지였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이 밤에 무슨 일이요? 김영수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재민이와 함께 했습니다. 회장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김영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요양원에 보낸 것, 회사를 넘기려 한 것, 다 저도 관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왜 그랬소? 김영수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도 저는 여전히 부회장이었고 회장님 밑이었어요. 한 번쯤은 제가 꼭대기에 서보고 싶었습니다. 회장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배신했소? 30년 우정을 버렸소? 김영수가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내일 자수하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회장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칼로 가슴을 베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수 부회장은 약속대로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재민과 함께 계획한 내용을 낱낱이 밝혔어요. 회장을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 의사를 매수한 것, 요양원 측과 거래한 것, 그리고 외국계 펀드와 비밀 계약을 맺은 것까지. 언론은 또다시 들끓었습니다. 회사 주가는 다시 급락했고 직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회장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영수는 더 이상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닙니다. 즉시 해임하고 그가 보유한 지분도 회수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회장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 할 때야. 서연이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은 서연을 이사회실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박성우와 몇몇 이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서연이를 부회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회장이 말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없어. 하지만 내가 해야 해. 이 회사를 지키려면.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한성그룹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윤서연을 신임 부회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언론은 또다시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환영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불만을 품었어요. 서연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출근했습니다. 부회장실은 김영수가 쓰던 방이었어요. 서연은 방을 돌아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할 수 있을까? 그때 문이 열리고 박성우가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파이팅입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정말 불안해요. 박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하지만 회장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서연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자 수백 개의 이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서연은 첫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승인 요청이었어요. 내용을 꼼꼼히 읽고 나서 서연은 답장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처리하다 보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후에 서연은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마케팅팀 전략 회의였어요. 담당 이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중간중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임원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부회장님, 잘하셨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퇴근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첫날 어땠니?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게 경영이야. 한 가지 결정이 수백 명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 무게가 무겁네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응.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어. 집에 도착한 서연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제 못 끝낸 서류들을 처리하려고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불이 켜져 있었어요. 회장이 회장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응. 나이 들면 잠이 없어. 두 사람은 각자 방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서연이 회장실로 가서 질문하고 회장이 설명해 줬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서연은 조금씩 회사 분위기에 적응했습니다. 임원들도 서연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한재민과 김영수의 재판이 시작되었거든요. 첫 재판날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재민을 바라봤어요. 재민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재민의 변호사가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민이 3년 전에 이미 진실을 알았다는 증거였어요.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서연과 회장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재민과 마주쳤어요. 재민은 수갑을 찬 채 교도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재민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멈춰섰습니다. 재민이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오?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라오. 회장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서연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은 두 번째 공판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수 부회장의 차례였어요. 그는 법정에 서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솔직함을 인정했지만 죄의 무게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김영수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가기 전 그는 방청석의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고 김영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이 끝난 후 회장과 서연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사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이사회실에 모인 이사들 앞에서 회장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서연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준비한 자료였어요.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과 서비스업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이사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서연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회장은 서연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잘했어, 딸.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힘으로 한 거야. 그날 저녁 회사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걸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직원들이 모여 건배를 하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서연은 직원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파티가 끝날 무렵 한 직원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회사에 다녔어요. 부회장님이 오시고 나서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달을 돌아봤어요. 요양원에서 회장을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비서는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한성그룹, 또 다른 스캔들, 비자금 조성 의혹. 서연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누군가가 제보한 내용이었어요. 한성그룹이 지난 10년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서연은 급히 회장실로 갔습니다. 회장도 이미 기사를 보고 있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사실이에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회사는 비자금 같은 거 없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거짓 제보를? 그때 박성호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대요. 회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박성호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오고 있답니다. 10분 후 검찰 수사관들이 회사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회장실과 재무팀 사무실을 뒤졌어요.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수사가 끝나고 수사관들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서류를 가져갔어요. 회장은 회장실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누구일까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부 사람일 거야. 그때 박성우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이 제보 메일의 발신 기록을 추적해 봤습니다. IP 주소가 회사 내부에서 나왔어요. 회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박성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것도 임원실 구역입니다. 회장과 서연은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박성우는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IP를 정확히 추적한 결과 전략기획실장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준혁, 그는 5년 전에 회사에 합류한 인물이었어요. 회장은 즉시 이준혁을 불렀습니다. 10분 후 이준혁이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제보 메일 당신이 보낸 거요? 이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준혁은 잠시 침묵하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제가 보냈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왜? 이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5억을 주겠다고 했어요.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이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익명의 의뢰였어요.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당신은 해고요. 이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회장은 분노를 사기며 말했어요. 또 누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경쟁사 아닐까요? 회장이 되물었습니다. 경쟁사?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신사업 계획을 발표한 후로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걸 싫어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 박성우가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의뢰인을 찾았습니다. 대형그룹 회장 조태성입니다. 대형그룹, 그들은 한성그룹의 경쟁사였어요.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조태성 그 사람이? 박성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법적 대응하겠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하시오. 한성그룹은 대형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언론은 또다시 들끓었어요. 한 달 후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성그룹에는 비자금이 없었어요. 회사는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주가도 회복되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질까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는 괜찮을 거야. 서연이 말했습니다. 힘들었죠?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응, 하지만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서연은 아버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저도요. 아버지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흘러가고 빌딩들이 반짝였어요. 2달 후 한재민의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한재민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재민은 표정 변화 없이 선고를 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교도관들에게 끌려가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회장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30년 동안 아들로 키웠던 사람이 감옥에 가는 걸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대형그룹 조태성 회장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회사로 돌아온 회장은 서연을 불렀습니다. 이제 너한테 중요한 결정을 맡기려고 해. 서연이 물었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한재민의 지분 처리 문제야. 재민이 가지고 있던 회사 지분은 20%였습니다. 법원은 그 지분을 무효화했고 이제 회장이 다시 가져올 수 있었어요.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지분을 어떻게 할지 내가 결정해. 서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응, 넌 이제 부회장이야. 서연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여러 선택지가 있었어요. 서연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여러 임원들과 상의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회장님이 5%, 저는 5%, 나머지는 우리 사주조합에 주는 게 어떨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야. 그렇게 하자. 한성그룹은 재민의 지분을 그렇게 나눴습니다. 이 결정이 발표되자 직원들은 환호했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달 후 서연은 처음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했습니다. 대주주 자리에 앉은 서연은 떨렸어요. 수백 명의 주주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 윤서연입니다. 저는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아버지를 만난 후 많은 일이 있고 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주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총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모든 안건이 통과되었어요. 총회가 끝난 후 한 노년의 주주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부회장님, 저는 20년 동안 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부회장님을 보니 안심이 됩니다.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주주총회 잘했어?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떨렸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거야.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한재민 씨 미워하세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운 건 아니야. 실망스럽지.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게. 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민 씨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바꿔치기 당한 피해자고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그 후에 한 행동들은 그의 선택이었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불쌍하지 않으세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쌍하지. 그 사람도 피해자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가두고 회사를 빼앗으려 한 걸 용서할 수는 없어.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끝까지 인간적이셨어요. 복수보다는 정의를 택하셨잖아요.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회장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박성우였어요. 회장님, 한재민이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썼는데? 박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사과 편지라고 합니다. 내일 전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회장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읽어보실 거예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 아직 서연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할 건 없어요. 다음 날 박성우가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은 편지를 책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서연은 아버지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회장은 마침내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재민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회장님께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라 불렀던 분을 배신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3년 전에 진실을 알았을 때 충격이 컸습니다. 제가 당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 제가 도둑의 자식이라는 것, 그 분노와 두려움이 저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입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 책임은 제가 져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회장은 편지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도 피해자였구나. 부모에게 버림받고 거짓으로 자란 그것도 고통이었겠지. 서연이 말했습니다. 용서하실 건가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용서와 이해는 다른 거야. 이해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용서는 아직 모르겠다. 석 달 후 한성그룹은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사업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서연은 이제 완전히 부회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임원들도 서연을 인정했고 직원들도 그녀를 따랐어요. 회장은 서서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서연에게 많은 권한을 넘겼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회장실에서 아버지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가을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거리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다 해낼 수 있겠구나.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계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슬슬 은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서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벌써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응. 60이 넘었어. 이제 좀 쉬고 싶어.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때 비서가 들어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부회장님, 재활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한재민 씨가 교도소에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회를 신청했답니다. 회장과 서연은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장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가봐야겠지. 마지막으로 한번. 일주일 후 회장과 서연은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에서 재민을 만났어요. 재민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리 맑아 보였어요. 재민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회장님이 저를 30년 동안 키워주셨는데 저는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소?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네, 너무 늦었지만요. 저는 출소하면 조용히 살겠습니다. 회사나 재산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그냥 제 죄를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재민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게 옳은 생각이요.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언젠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요. 재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며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좀 편해진 것 같아.
한 달 후 회장은 공식적으로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성대한 은퇴식을 준비했어요. 500명이 넘는 직원들과 임원들, 그리고 수많은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장은 단상에 올라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이 회사를 이끌어왔습니다. 기쁜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쁜 일은 마지막에 제 딸을 찾은 것입니다. 회장은 서연을 무대로 불렀습니다. 서연이 올라오자 회장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한성그룹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성그룹은 직원 여러분의 회사입니다.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은퇴식이 끝난 후 회장과 서연은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시대야.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무섭지 않으세요? 은퇴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행도 가고 책도 읽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 하려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자주 놀러 오세요. 회사에.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가끔 갈게. 하지만 너무 자주 가면 내가 일하기 힘들 거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홀로 부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내일 결제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서연은 서류를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문득 서연은 자신의 손목을 바라봤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작은 흉터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30년 동안 이 흉터의 의미를 몰랐었죠. 이제는 압니다. 이 흉터가 자신과 아버지를 연결해준 증표였다는 것을.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은 요양원에서 일하는 평범한 보호사였습니다. 이제는 대기업의 부회장이 되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찾지 못했던 가족을 찾았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오늘도 고마워요. 잠시 후 아버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잘 자렴. 며칠 후 서연은 우편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박성우 변호사였어요. 봉투를 열자 편지와 함께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부회장님께, 회장님 아내분, 그러니까 부회장님 어머니가 남기신 물건 중에 이 사진이 있었답니다. 부회장님이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아 보내드립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과 아내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아기의 손목에는 초승달 모양의 작은 태기가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딸 서아, 1997년 5월 12일 서아. 그게 자신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비록 30년이 지나 다시 만났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된 게 감사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아버지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서연이 사진을 보여주자 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보내주셨어요. 엄마가 남기신 거래요. 회장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 엄마가 끝까지 널 기억하고 있었구나. 서연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 너를 닮았어. 두 사람은 사진을 함께 보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의 이야기, 회사 초창기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밤이 깊어가자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회장이 말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렴. 서연이 현관을 나서려다 멈춰 섰습니다. 아빠.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아빠를 찾은 것도,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회장이 다가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꿈이 아니야. 이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야. 서연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딸. 서연이 떠난 후 회장은 다시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었어요. 회장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서재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 찾았소. 이제 편히 쉬시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출근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신규 프로젝트 착공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행사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연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서연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낯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발신인 없이 그냥 윤서연 부회장님께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열쇠 하나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관함 안에 없던 두 번째 열쇠. 이건 당신 어머니가 따로 숨겨둔 것. 번호는 1205. 필요할 때가 올 거예요. 서연은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 보관함? 엄마가 또 무엇을 남긴 걸까? 서연은 박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상한 봉투를 받았어요. 박성호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박성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그리고 회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서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아버지도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보관함? 그건 나도 몰랐는데 서연이 물었습니다. 열어봐야 할까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당분간은 그냥 두자. 필요할 때가 오면 그때 열어보는 거야. 서연은 열쇠를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의 여정이 끝났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관함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든 이제 자신에게는 함께할 가족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서연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부회장으로서의 하루, 딸로서의 하루. 서연은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조용히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엄마가 딸을 지켜보는 것처럼. 그렇게 버려졌던 회장과 그의 딸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0년 동안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한동철 회장은 요양원에 버려진 노인이었습니다. 아들이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치매 환자로 몰려갇혔죠.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딸 윤서연을 다시 만나게 해준 거예요. 서연은 평생 고아로 살았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몰랐고 왜 버려졌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그녀는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도둑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30년이 지나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작은 초승달 모양의 흉터 하나가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준 거죠. 혹시 여러분도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